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펄벅의 대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미국인인 펄벅 여사가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 농민의 삶과 정서를 완벽하게 담아낸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던 배경과 이 소설이 1930년대 미국 사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은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소설의 첫 장 왕룽의 혼례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왜 작가는 이 혼례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네.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되묻고 싶은데요. 결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네. 어떤 감정이 드세요? 저요? 네. 약간 반감? 반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약간 어려운 큰 산이라고 느껴지긴 해요. 그 보통 그 준비라고 할 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결혼을 저하고 있는 혹은 결혼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힘들겠다라고 할 때 준비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네네. 배우자 누굴 만나냐. 일단 만나야 할 거. 사람이 없다. 전 이건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요즘 제 또래 네네.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네. 물론 경제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네. 만남이 어렵다. 이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과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추려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시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요. 이 펄벅 선생의 대지, 이 속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당시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결국 하나로 귀결되곤 하죠. 하나로요? 네, 결국 경제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가장 크지. 왜냐? 지금은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집, 처갓집에 돈을 주거나 혹은 예전에는 사위가 아내의 집에 몇 년 살면서 일을 해주거나 이런 풍습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네. 역사책에서 배우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농경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성인 한 사람분의 노동력이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남자의 집안에 새로운 노동력이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그 당시의 미풍양속이랄까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이거 매매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동양에 또 서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농경사회에서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서 꺼려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네. 이런 상태가 개선될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을 때 처음부터 저 포도는 신포도야. 나는 결혼이라는 이 낡은 관습을 더 이상 이제 따르지 않겠어. 결혼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거부감을 가진 것처럼 될 때가 있곤 하죠. 펄벅이 쓴 이 대지의 상황에서 그 당시의 농민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농가에서 한 집안에 모두를 다 결혼시킬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장남만 혼례를 치러주고 그 집안의 총력을 다 끌어들여서 혼례를 치러주고 나머지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집안의 더부살이처럼 그냥 머슴 반 식구 반으로 살면서 일을 하는 그런 풍경들이 과거의 중국 소설이나 한국 민담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펄벅의 대지의 첫 장면은 이 주인공 왕룽이 그의 아버지의 명에 따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왕룽의 어머니는 6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왕룽의 아버지와 왕룽 둘이 이제 살고 있는데 이 몸도 답답하고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왕룽이 물도 이제 찬물도 드리지만 그날따라 물을 통에다 막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가 그 정도 물이면 1년 농사도 짓겠다. 약간 과장이긴 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밭에 줄 만큼의 물을 지금 네가 통에 담고 있다. 왜? 왕릉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나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씻고 지금 아직 한 번도 목욕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실제 농사 지을 만큼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욕조 하나를 채울 정도의 물. 근데 이게요 지금은 되게 흔한 일인데 지금은 욕조에 물을 채워서 목욕한다 이게 별로 대단할 것 같지 않잖아요. 네. 옛날에는 욕조가 집에 있어도 제가 어릴 때 집에 욕조가 있는 집도 그 욕조에 물을 담아놓고 목욕한다는 걸 엄두를 못 내던 집이 많이 있었어요. 알뜰하게 생각해서 알뜰한 삶이 몸에 배어 있으면 수도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네. 몸을 담그는 건 언제 하느냐? 일주일에 한번 목욕탕에 가서
공중 목욕탕에 가서 하는 거였죠. 아니 근데 아무튼 지금 1년에 한 번이라면서 왕농은. 이게요.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예. 저보다 위의 세대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요. 그 몸을 따뜻한 물에 불리고 때를 미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다. 옛날엔 다 그랬지. 다 그랬지. 불과 수십 년 전에 한국 사회도 그랬습니다. 근데 한 100여 년 전으로 올라가 보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거 우리한테 문화 충격이죠. 우리는 지금 특히나 요즘같이 더울 때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물 아깝다고 큰일 납니다. 그냥 그랬군요. 씻긴 하지만 찬물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등목 찬물로 정도. 등목하면 네, 그러고 손발 씻고 이렇게 하면 충분한 거죠. 사실 네. 우리 세수한다고 하잖아요. 네. 세수도 엄밀히 말하면 세수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네. 예, 세수 한자로 하면 그쵸? 세수 세면 세신 있죠. 그러니까 세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면이 있고 세신은 아주 호화로운 단계로 네. 가는 건데요. 아무튼 우리는 매일매일 세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왕농은 결혼을 위해서 몸을 빡빡 씻습니다. 네. 그리고는 신부를 데리러 가요. 어디로 가냐면 그 동네 제일 부잣집 황씨네 부잣집에 갑니다. 그 황씨네 집 하녀 한 명을 일종의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하녀 한 명을 신부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주 지혜롭다고 할까요? 엄격한 그 미적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너무 예쁘면 안 된다. 너무 예쁜 하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너무 예쁜 하녀는 자기를 꾸미는데 바빠서 농사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너는 지금 뭡니까? 농사 지을 일꾼을 데려와야 된다. 그리고 둘째,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다소 거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시에 폭력적인 여성들이 특히 하층민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적인 삶이었는데요. 예쁜 하녀, 예쁜 여종은 이미 남자들의 손을 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그 왕농의 아내가 되는 오란이 네. 뒷날 왕농이 되게 힘들어질 때 딸을 어디 부잣집 하녀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아내가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내는 봤잖아요. 예쁜 하녀가 어떤 삶을 당하는지. 예쁜 하녀는 남자들의 방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처음에는 그 주인집 아들들, 도련님들이 돌아가면서 희롱하고 도련님들이 실증 나면 청지기들이, 하인들이 돌아가면서 희롱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라는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것이죠. 반면 오라는 그닥 그 매력 있는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인집에서 이것도 참 요즘의 어떤 그 감각으로 치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작품 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 아이는 아직 처녀일 거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작품 내내 오라는 말없고 부지런한, 어찌 생각하면 한국의 옛 어머니, 농경사회 한국의 옛 어머니들, 동양적인 풍속에서 그 집안을 지탱하는 그런 옛 어머니들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 작품이 시작이 돼요. 이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 작품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저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펄벅 여사의 출신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종교적인 배경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이? 네, 이분이 선교사 자녀잖아요. 기독교의 맞네. 이야기에서 네. 인간과 인간의 가장 뭐랄까요, 기본이 되는 단위,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가장 시작이 되는 첫 단위가 뭐냐면 부부였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혹은 이브라는 여성을 만드셨죠. 그 두 사람의 결혼으로 이 가족 관계가 처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네.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의 단위는 부모 자식이 아니다. 부부다. 그래서 이게 그렇구나. 제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주로 네. 부모님들한테 얘기합니다. 자식들이 결혼했으면 서운해하지 마라. 거기부터 가족이다. 물론 관계는 내가 자식을 낳는 것이 먼저였고 그다음에 애들이 결혼했지만 성서적인 가치로 보자면, 성서적인 순서로 보자면 부부가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들 부부 잘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나한테 잘 못해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질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종종 얘기합니다. 물론 네.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표현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자, 알겠습니다. 이게 네. 성서가 시작될 때 처음에 어떤 그 뭐랄까요 인류 공동체의 탄생의 단위가 그러니까 두 남녀의 결합으로 탄생이 된 거죠.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펄벅의 대지 The Good Earth 흙이잖아요. 네. 땅 흙이라는 소재, 흙이라는 대지라는 기반에서 남녀가 결합된다. 이게 굉장히 성서적인 이미지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성서에서는 구약 성서에서는 하느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결합되는 가정을 인류 공동체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성경이 열립니다. 그러면 이 펄벅 여사의 서사 구조도 대지, 흙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먹고 살고 있고 또 그곳에서 죽는 어떤 농민의 삶을 그려내는데 그 농민의 새로운 삶의 단위, 부부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죠. 즉, 이 대지의 출발점은 펄벅 버전의 창세기다. 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도 우리가 발을 딛고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삶의 기반 위에서 두 사람이 결합되는 것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죠. 네. 혼례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왕농의 아내 오라는 말이 거의 없지만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오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은 굉장히 뭐랄까요? 강인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인한 여성. 네, 여러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는 끊임없이 밭일을 하고 식구들의 밥을 다 챙기고 온갖 일들을 다 합니다. 특히나 왕농의 가족들이 흉년이 닥쳐서 어려워질 때 많은 경우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남자들은 오히려 좀 경로 의존성이 좀 강해요. 여기서 어떻게든 좀 더 버텨보려고 할 때 여성들이 어디라도 가서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오란이 다른 데로 가보자라고 해서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왕눈과 오란이 결정적으로 불을 일구는 데는 남의 재산이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남의 재산이? 예. 오. 도시에 갔을 때 그 예. 도시에서 약탈당하고 있는 부잣집에 왕눈이 들어가 보게 된 거죠. 오란과 함께. 근데 들어가게 됐을 때 왕눈이 아직 대피하지 못했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그러면 가진 거 다 내놔 이렇게 해서 은화를 갈취를 합니다. 왕눈이. 근데 그보다 더 큰 걸 오란이 가지고 옵니다. 뭐요? 오란이 보니까 벽에 약간 한쪽 벽에 벽돌이 어색하게 덜그덕거리고 있는 거죠. 아, 비밀 창고 같은 거? 그렇습니다. 왕눈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오란은 부잣집 하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을 본 것이 있는 거죠. 아, 맞네. 옛날 어른들이 저거 본데 없이 본 것이 없으면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경우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유력 정치인들이 가장 잘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운전기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비리를 다 알고 모든 있으니까. 사사로운 비밀들을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란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지 하고 빼보니까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화와 보석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때쯤 원래 오란의 주인집이었던 황씨 일가가 많이 가세가 주저앉았거든요. 그 동네도 그 당시에 중국의 혼란상 때문에 도적이 창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씨 일가의 장성한 자녀들, 도시에 나가서 살고 있던 자녀들이 안 되겠다. 여기 남아있는 땅과 저택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현금화 시키고 우리는 이제 떠나자. 우리 완전히 떠나서 이 고향을 떠나서 살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복선이기도 합니다. 이후의 왕눈 일가가 밟게 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복선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것을 인수할 여력이 생겼잖아요. 그 여력이 생겨서 왕눈과 오란이 지주가 되는 거죠. 지주가 되어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 왕눈은 지주가 되어서 살면서 다른 데 눈이 많이 가요. 다른데요? 예. 이미 불을 쌓았는데? 불을 쌓았잖아요. 네. 남자들이 돈이 많이 생기고 삶이 여유로워지면 어디에 딴짓하는구나. 딴짓하는 거죠. 그래서 다방
일종 요즘으로 치면 다방의 직원인데 한국식으로 치면 일종의 기생이죠. 네. 롯이라는 그 기생에게 마음을 뺏기고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말입니다. 네. 이 첩이 몸종을 한 명 데리고 오는데요. 시녀를 한 명 데리고 오는데 이 시녀와 오란이 구면이었어요. 어? 왜냐하면 이 시녀도 옛날 거기서 황씨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시녀의 신분이 더 높았던 거죠. 계급이 더 높았던 거죠. 역전됐네요. 예, 그런데 오란이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역전된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괴롭힐 것 같잖아요. 복수하고. 근데 오란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요? 되게 사소한 복수 정도 하는 거예요. 차 마셔야 될 때 내가 저 이제 따라온 시녀니까 내가 저 종의 종로로 해야 되냐 하면서 뜨거운 물 안 나눠 주는 정도의 복수밖에 못하는 게. 그러니까 오란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악하거나 표독스럽거나 이런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오란은 남편이 자기보다 아름다운 첩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첩이 데리고 온 몸종이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왕눈이 진짜 나쁜 짓을 합니다. 어떤 짓이요? 오란이 아끼는 진주를 빼앗아서 첩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나빴다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독서 모임 할 때 예. 어머님 회원들이 진짜 내가 첩 드리는 것도 너무 열받았는데 이 진주 이 부분에서는 견딜 수 없다. 막 감정이입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왕농이 쓰레기 같은 놈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갑자기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갑자기 본인이 평상시에 서운했던 것들을 전국 남편 험담 빰빰빰빰빰 갑자기 당신의 남편에 대한 험담으로 독서 모임이 이제 휘청휘청하는 것들을 제가 각기 다른 사람들과 이 책으로 할 때마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책을 통해서 뭔가 해소가 될 수 있다면. 카타르시스를 이제 그럼. 일종의 공동체 의식과 전후의 공동의 경험을 나누는 인류학적인 용어로 하자면 그걸 커뮤니타스라고.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형성되긴 했지만 독서 모임 자체는 제가 의도했던 것과 꽤 다른 방향으로 갔죠. 아무튼 왕눈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뭐랄까요? 보통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성분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 같고, 근데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 이게 투명하게 노출된 거죠. 그런 욕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다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오란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오란이 그 집에 들어온 이후에 왕눈의 삶을 어찌 보면 꾸준히,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 몇 번의 굴곡이 있긴 했지만 꾸준히 나아졌거든요. 오란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오란과 함께 열심히 왕눈이 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도 함께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벌어들인 돈으로 황씨 집 땅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었고,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도시에 가서 약간 부정한 방법으로 한몫을 잡은 이후에 대지주가 되었을 때도 왕눈은 휘청거리지만 오란은 그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었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란은 결국은 나이 들어서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 당시의 중국 농민들, 특히 중국 농민 여성들이 보여주었었던 침묵의 희생성 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앞서서 오란을 가리켜서 한국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던 옛 어머니들,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매우 닮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되게 현대의 이 독자들이 보기에, 특히 현대 여성 독자들이 보기엔 이 묘사가 너무 불편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펄벅이 보았던 당시의 중국, 당시 동양 사회에서 땅, 가족, 노동을 동시에 감싸 안는 실질적인 그리고 영적인 리더, 영적 리더로서의 여성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 내면의 강인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펄벅이 오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펄벅 여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특히나 여성이 자기의 삶을 갈아 넣어서 자신을 희생해서 만든 공동체가 어떻게 한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지. 이 이야기의 시작이 결혼이었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세계가 시작되는 일종의 창세기라 한다면 그런 여성의 헌신이 어떻게 그 세계를 지탱하고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1930년대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된 1930년대 미국에서도 굉장히 드문 문학적인 소재였어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여성 캐릭터가 그리 흔치 않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 서구 사회에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삶을 혹은 행동이든 말이든 자기 삶과 존재를 증명하는 캐릭터들은 주로 남성의 몫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펄벅 여사가 여성 작가였다라는 점과 그 동양 사회를 면밀히 관찰했던 점이 이 작품의 독특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자, 오란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봤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이제 왕릉이 첩을 들이기도 하고 또 불을 쌓기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땅을 사들였다. 조금씩 땅을 사들였다라는 표현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 와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왕릉에게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부동산 투자 또 이 투자가 약간만 길을 잃으면 부동산 투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구히 소유하기 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른 가치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특정 회사의 주식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주식을 영구히 소유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이 주식의 가치가 향상되면 새로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돈으로 바꾸는 거. 그렇지.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내 손에서 떠나보낼 가치로 팔아버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 투자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근데 왕릉이 자식들한테 계속 하는 말이에요. 팔지 말라. 절대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 땅은 절대 팔 수 없다. 그러니까 딴 거 팔아도 되는 거예요. 집 팔아도 돼. 집에 가지고 있는 뭐 다른 귀중품들 팔아도 돼. 하지만 땅은 안 된다. 절대 팔아서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네. 왕릉에게 있어서 그리고 왕릉이 이제 대변하는 그 당시 농민들의 삶에 있어서 대지,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재산 중에 하나, 단순한 재산 중에 하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재산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동산이고 그냥 땅에 묶여져 있으니까 이건 고정돼 있으니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라고 할 때 부동산인데요. 아니야, 이건 재산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삶인 거죠. 땅 자체가 삶이야. 예, 삶의 근거고 또 자아의 그래. 뿌리. 펄벅에게 이런 생각을 아주 이 펄벅의 물론 당시 중국 농민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는 일견 달리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펄벅이 이렇게 그려낸 데는 저는 중국에 대한 동양에 대한 관찰, 면밀한 관찰과 이해와 더불어서 작품 이 초반부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매우 깊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땅, 흙에서 인간이 형성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결국 흙에 묻히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을 밟으면서 살아가고 흙에서 나오는 물산을 먹고 살고 결국 죽어서 흙에 묻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라면 펄벅은 그것을 동양적인 이해와 결합시켜서 농민으로 태어난 그가 생명을 땅에서 얻었죠. 자식에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땅을 물려주려 하죠. 그리고 도시에서 삶이 어려워졌을 때도 다시 돌아갈 곳으로 그 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왕릉에게 이 흙은 대지는 고향이면서 또 일종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존재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농민에게 흙은 일종의 생산의 수단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왕릉에게도 마찬가지죠. 흙을 손으로 만지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얻은 산물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왕릉이 도시에서 경험했던 것과 흙을 만졌을 때 경험했던 것이 너무 다른 거예요. 도시에서의 삶은 우리는 월급을 주로 받지만 네. 도시에서는 일당을 받는 일도 있고요. 서구 사회에서는 주급을 받는 일도 있잖아요. 그 라이프 서클이 그 순환이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흙을 만지고 살아가는 삶은 한 길지. 계절의 흐름을 그렇지. 통해서 네. 수학의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긴 흐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동양도 서양도 고대도 현대도 힘든 일을 하는 분들,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말수가 좀 적습니다. 말할 시간에 땅을 한 번 더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도시에서 말을 번드르르하게 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써 사람과 사이를 중개하는 그런 직업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말이 매우 중요한 도구이자 생산 수단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것, 대지에 대지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던 아니다. 거죠. 그러니 침묵하면서 노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정직한 노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저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수긍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면에서 왕농에게 이 땅이라는 것, 대지라는 것은 단순한 생산수단 이상이 되는 거죠. 일종의 윤리의 근본 혹은 윤리적 심판의 기준이 되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농이 땅에서 멀어질 때 도시로 가거나 혹은 그곳에 고향에 살지만 농사일에서 멀어질 때 그가 윤리적으로 휘청거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이 대지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농의 후예들의 이야기에서 이 주제의식이 훨씬 더 대지에서부터 유리된 인간이 얼마나 난폭해지고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또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왕농에게 대지는 이 재산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삶 그 자체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농촌과 도시라는 키워드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왕농 가족이 흉년이 들면서 이 가족들 자체가 도시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도시에서의 삶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펄벅은 왜 농촌과 도시를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삶을 보여줬을까요? 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낭만적으로 읽힐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나 자연 상태 혹은 대지, 흙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인가라고 물어보면 저는 꼭 그렇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자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척되지 않은 인간의 손길을 거부하는 미지의 영역의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이라는 것은 매우 문명적인 활동이고 자연을 많이 개척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농업, 지금처럼 관계 시설이 잘 발전하지 않은 그 당시의 농업은 천수답이죠. 하늘의 물만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후가 좋지 않으면 이른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인간이 손을 쓸 수가 없죠. 물론 도시에서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큰 피해가 있지만 농촌이나 어촌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이렇게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이 거대한 흉년 앞에서 인간이 철저하게 무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극심한 건기가 찾아왔을 때 그 동물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죽고 생명이 쓰러져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이 농촌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이 펄벅이 이런 것들 통해서 농민의 삶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낭만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흉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낭만적이었고 혹은 심지어 윤리적이기도 했던 이 공간이 무력해지는 것이죠.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수고에 보상해주고 생명을 베풀어주는 공간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전에는 그 시골에서 서로를 돌볼 수 있었던 공동체도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공동체도 해체가 되고 도움을 주지 않고 가족들이 굶주림에 내몰릴 때 인간의 나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의 장이 되었을 때 이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도시는 시골이 갖는 농촌이 갖는 양면성과 더불어 도시가 갖는 양면성도 있는 거죠. 도시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지만 각지의 예. 물산들을 흡수해서 소비하는 공간이죠. 네. 그래서 도시에 가면 먹을 것이 있었던 거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에 기대서 농사를 짓지 않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의 산물을 가지고 와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시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었지만 그곳에는 왕농이 시골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의 비참한 삶이 거기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본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일들, 일용직 잡부들, 신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밖에 없었어요. 왕릉도 인력거를 끕니다. 근데 인력거를 끌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자기 딸내미를 부잣집의 하녀로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고 네. 오라니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얼굴이 못나면 매를 맞을 것이고 얼굴이 잘나면 그 남자들에게 험한 일을 당할 것이다. 오란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왕릉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딸에게 미안한 감정을 많이 품기도 했었습니다. 왕릉의 가족에게 굉장히 낯설고 잔인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릉이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아들이 고기를 한 덩이 들고 오는 거예요. 고기? 예. 어디서요? 보통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오면 약간 훔친 느낌. 그렇죠. 사실 이 해명이 안 되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너에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오다 주었다 이렇게 해도 어디에 고기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였을 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거짓말을 부모님들이 얼마나 통찰력 있게 간파하는가. 바로 알죠.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의 통찰력에 감탄하면서 또 두려워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얼마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가 알잖아요. 훔쳐온 거예요. 훔쳐온 거죠. 다른 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왕릉이 그 아들을 진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팹니다. 왕릉은 도둑질만은 안 된다. 그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내는 일종의 현실적인 생존 본능, 가족들을 살려야 된다. 고기는 고기일 뿐이다. 왕릉은 훔친 고기는 안 된다. 고기는 고기다. 그래서 오란이 그걸로 국을 끓입니다. 그리고 왕릉은 나 안 먹어. 양배추만 먹고. 그래서 채소만 먹고 고기는 안 먹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그랬던 왕릉이 아내와 함께 부잣집을 털어서 그러니까요. 한미천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이러한 왕릉이 자신이 절대 도둑질만 안 된다라고 했던 어떤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윤리적인 근간, 땅에서 파종해서 열심히 노동해서 얻는 정당한 정직한 노동의 산물만을 먹고 정당의 노동의 산물을 통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려가던 그 왕릉의 삶이 한번 흉년으로 좌초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시에 왔을 때 그가 도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한몫 잡은 것을 가지고 새롭게 삶을 일구는 것을 통해서 이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다시 농촌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윤리적인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가, 인간의 어떤 심성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점점 더 변하고 있는가, 사회가 어떻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가에 대한 것도 보여주는 거죠. 왕릉의 이야기가 결혼식으로 시작되는 것을 창세기의 인간 창조, 그리고 창조된 인간의 첫 부부가 결혼하는 것에 비유해서 제가 해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펄벅이 그리고 있는 이 도시의 풍경이 또한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또 다른 공간의 풍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성서에서 인간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최초의 대단위의 건축물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10장에 흔히 바벨탑이라고 표현되는 바벨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무리를 이루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존재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큰 건축물을 하늘에 닿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게 있었고, 그 탑이 하느님의 계획으로 무너지게 되고 인류가
각지로 흩어지게 돼서 다른 언어를 쓰게 됐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거든요. 이런 구조에서 보면 이들이 갔던 왕눈이 가족이 갔던 도시는 일종의 바벨과 같은 곳이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 지역의 물산들이 모이고 많은 지역의 욕망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왕눈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 갔었고 거기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고향으로 갔지만 흩어진 그곳, 고향으로 돌아간 그곳에서도 전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랑 엮어서 들으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일종의 문명과 비문명으로 그 공간을 대조하기도 하지만 네. 혹은 우리가 문명은 유순하고 세련된 곳, 비문명은 야만적인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도시가 얼마나 폭력적인 그렇지. 공간인가, 야만적인 그럴 수도 공간인가를 있지.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이 펄복의 이야기 공간에서는 농촌도 도시도 다 비정하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삶의 기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면에서는 도시에서의 농촌으로 이주가 밝은 면을 담고 있지만 도시에서 체득한 도시에서 삶의 기반을 만든 이 어둡고 폭력적인 방식이 이후에 왕릉의 삶에서 지주로서 막 살아가면서 땅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던 그 왕릉이 맞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종의 도시적인 삶의 양식이 시골로 묻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농촌에 사는 사람들도 다 도시적인 삶을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단순히 주거하는 곳이 농촌이다가 아니라 삶의 방식, 기본적으로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도시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왕릉이 도덕성, 그가 초반에 보여주었던 엄밀한 의미의 도덕성이라 하긴 좀 어폐가 있지만 일종의 도덕성이 완전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흙을 포기하지 않고 땅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다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성의 파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겠죠. 그 펄벅은 이러한 가능성, 흙에서 나왔던 인간이 이 흙에서 부여잡아야 될 일종의 인간성의 파편을 통해서 인류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아주 작은 가능성을 그려내고 있다고 이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결혼식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왕릉에게 의미하는 대지, 네. 그리고 농촌과 도시 안에서 왕릉 가족의 삶까지 한번 네. 짚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느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왕릉의 가족들과 그를 둘러싼 공동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네. 대지 이제 이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인 대지의 이야기를 좀 닫고요. 그렇게 하면서 위대한 문학 작품 고전들이 늘 그렇듯이 그 시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한의 인생비책 홍정한 작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